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학 통계 시즌 5 고조방정식 모형 챕터 3-3입니다. 드디어 이제 확인적 교육문석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원래는 이제 요거까지가 파트 2였는데 좀 길어질까봐 하나를 더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자, 한 개의 요인 모형이 검증되었고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합도 지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적합도 지수가 좋으면은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경로 모형 검증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적합도 지수가 좋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순간 지시라고 할 뻔했네.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요인 모형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요 그림으로 볼게요. 요런 식으로 하나의 잠재 변수가 있고 얘를 우울이라고 해봐요. 우울이 측정 변수 1, 2, 3, 4로 되어 있는데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RMSEA가 이제 뭐 121 이렇게 나오고 CFI가 821 TLI가 그다음에 856 그다음에 이제 SRMR이 9 09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그냥 딱 봐도 이 점수는 망한 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모형을 수정을 함으로써 이 적합도 지수들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죽은 데이터를 살려주는 사람들, 구조방정식 모형을 할 때 죽은 데이터를 살려주는 사람들이 이런 모형 수정을 통해서도 적합도를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모형을 수정을 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자,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선행 연구를 리뷰를 해서 뭐 비슷한 케이스가 있든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론적 배경 부분에 추가를 하든가 아니면 결과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모형을 수정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울이 4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우울을 구성하는 우울 척도 혹은 이 설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적합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결과가 안 나오는 거 헤이즈 케이스 말고 여러분들의 적합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단 하나는 여러분 데이터를 잘못 모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데이터를 잘못 모았을 경우에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못 모았을 경우에요. 잘못 모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 그냥 데이터는 모으는 건데 잘못 모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척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할 때는 청소년 대상으로 개발을 하고 타당화를 했는데 이게 성인용 척도가 없단 말이에요. 성인용 척도가 없을 때 청소년 척도를 성인한테 했을 때 혹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한테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사람 다 똑같은데 그게 이제 다르게 나오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종에 있느냐든지 어떤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나 이제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 변수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이런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우울 하나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다른 변수들도 다 추가가 되잖아요. 이 변수들 사이에 뭐 상관이 거의 없다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성실한 응답자가 굉장히 많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모형을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통계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얘를 갖다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적합도를 좋게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형 수정하는 걸 갖다가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모르겠어요. 누가 이제 가끔 이제 논문 심사를 하는데 이런 구조방정식 모형 논문이 오면은 꼭 봐요. 모형을 수정했는지 수정하지 않았는지. 이제 모형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요. 미리 얘기하지만 그거 수정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형 수정한 부분에 있어서. 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이걸 수정했냐라고 이제 꼬치꼬치 깨 묻죠. 그렇게만 안 걸리면은 뭐 된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모형 수정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모형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수정지수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수정지수라고 하는 게, 모디피케이션 인다이시스는 M 플러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에이모스에도 이 수정지수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요인들끼리 혹은 모형에서 선을 추가하게 되면은 모형이 이제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적합도가 좋아지게 돼요. 그거를 이제 수치들로 쭉 나타낸 수정지수가 나오는데, 이 수정지수는 어떤 걸 기준으로 나오냐면, 카이 값이 줄어드는 크기가,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를 이제 묶었을 때, 그 경로를 수정을 했을 때, 카이 값이 얼마나 줄어드냐, 요 지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 값을 가장 많이 줄이는 변수들끼리 묶게 되면은, 이 적합도 지수가 좋아지게 돼요. 모형이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수정지수는 이제, 수정지수를 이용한 모형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집단 검증에 사용된 자료 집단에서만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차 타당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차 타당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300명 갖다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형을 수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 모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적합도가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300명을 모아가지고 새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수정 지수를 활용을 하고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의 고유 분산과 공분산을 설정을 하고 모형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부 이론에서 설명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에 있는 요 고유 분산, 여기 오차항 있죠? 이 오차항끼리 이렇게 묶어준 모형들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모형이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내가 이거를 강제로 묶어준 거죠, 여기를. 강제로 묶어줬기 때문에 얘는 원래 이게 원본하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타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정지수를 활용해가지고, 비슷한 문항들 고유분산 간의 공분산을 설정을 하는 거는 공분산이 서로 이제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 자체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수정지수를 활용해서 모형을 수정을 하면은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모형 적합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정지수를 활용해서 모형을 수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형 적합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론적으로 생성된 그 순수한 모형을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적합도를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모형을 변형하는 게 되죠. 그러면은 그 모형을 변형하게 되면은 그 변형한 거에만 국한돼서 적합도가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모형을 수정한 경우에는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하니까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요 경우에만 이렇게 수정된 경우에만 모형의 적합도가 좋게 나오는 거지 원래 모형은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를 기술을 하고 논의를 기술을 할 때 이 결과를 갖다가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아니면은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또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익스큐즈가 가능한데 여러분의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한 논문에서도 전부 다 1번하고 2번의 그 고유분산 간의 공분산을 다 설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척도의 개발이 이제 이 우울이라고 하는 요인이 잘못 설정된 거죠. 잘못 타당이 되고 아니면은 척도도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진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그 요인 모형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어, 요인 모형이 어떻게 바뀌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것저것 해볼 때 그 한번 확인을 한 게 뭐냐면 공격성이라는 척도가 총 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 대상으로 측정한 것하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측정한 것 두 개를 해봤을 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중학생에서는 그냥 두 가지 요인 그대로 나와요. 근데 고등학생으로 가면은 요인이 세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형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척도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척도를 사용할 때 척도를 개발할 당시에 사용된 피험자와 굉장히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모아야지만 어떤 그런 적합도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척도를 볼 때는 원척도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타당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타당화된 대상과 유사한 집단을 갖다가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적이거나 통계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 경험적인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졸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영어까지 끌어모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선 졸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서행연구 읽어보고 잘 모은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모형을 수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수정하는 거는 어떤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고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의 그 조작적 정의를 변형하는 거예요. 조작적 정의를 변형을 하게 되면은 왜 변형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이거 두 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적합도 지수가 좋아져요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통계 지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형의 형태를 변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쨌든 연구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잘 측정하고 데이터를 이제 잘 모집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행 연구를 많이 읽어봐야지만 읽고 고민을 많이 해야지 이런 오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아니 논문 읽는 거랑 통계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수학적, 논리적,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인데 서행 연구 많이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 그러니까 어떤 한 변수 하나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변수들이 다 합쳐져 갖고 연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더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특정 변수들과 관련된 다른 부가적인 변수들도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좀 더 이런 어떤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많이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석사 때 제가 한 수업 들었던 것 중에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논문 읽고 뭐 그거 발표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막 이런 거였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과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밤새라고 하셨어요. 밤을 새면 돼요. 졸업하기 위해서 약간 좀 생명을 깎아서, 예, 생명줄을 깎아서 그 가방끈을 늘리는 거죠.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제 수명은 얼마나 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 저도 나이를 먹어갖고 여기다 점점 하얗게 되긴 하는데, 여기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갑자기 이 부분이 이제 하얗게 변했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그만큼 이제 열심히 보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확인을 하면은 이런 이제 그 불상사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일어났으면은 모형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여기서 익스큐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슷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의 고유분산 간의 공분산을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특정 변수들 사이에 그 상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은 이런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헤이유드 케이스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울하고 불안은 뭐예요? 상관이 0.9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1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랬을 때 우울과 불안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구분을 못해요. 상관이 0.9가 나왔다는 건 이 둘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자, 얘네들은 우울과 불안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상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이 둘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는 SPSS 프로그램이나 M+나 에이모스나 얘네들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통계 프로그램은 얘네들이 서로 다름을 인지하지 못해요. 당연히 그냥 계산한 것만 산출할 뿐이죠. 그랬을 때 통계적으로 구분되는 것하고 통계적으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지라도 통계적으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상관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가 서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가 서로 유사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칠 수가 있겠죠. 그쵸?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유사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하면은 변수들의 상관을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잠재변수 두 개를 같이 합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구분 못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로 확인을 했을 때 서로 구분되는 거라면 합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하고 나는 매일 자기 전에 상당히 많이 뒤척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문항을 서로 묶어주던가 아니면 문항 합쳐서 하나의 점수로 만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구차한 변명을 비겁한 변명하고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도 난 넘어가야 되겠어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거라도 쓰세요. 모형을 수정을 했으면은.
그리고 모형을 수정을 할 때는 지금 변수가 잠재 변수가 이제 하나만 있긴 한데 잠재 변수가 원래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그 모형을 수정할 때는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이 잠재 변수 안에 있는 측정 변수들 여기 그 고유 분산끼리만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요. 뭔 안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다른 잠재 변수 혹은 여기 있는 다른 잠재 변수 밑에 있는 측정 변수끼리 있는다 이거 안 돼요. 얘랑 얘랑 있는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랑 얘랑 다시 또 있는 것도 나와요. 그냥 이 수정 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끼리 공분산을 설정을 해주면은 적합도가 좋아진다라는 것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수들을 그냥 다 무작정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같은 하나의 잠재 변수 아래에 있는 측정 변수들끼리만 묶어야지 얘네들끼리만 이렇게 묶는 것만 허용이 되지 다른 변수들끼리는 묶으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수정지수를 활용해서 모형을 수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요인 구조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요인 구조를 비교하는 논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두 위계적 모형들을 비교할 때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포함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모형하고 여기 다 그 잠재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모형이 있어요. 자, 이 모형은 여기 안에 들어가죠. 이거를 네스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스티드 된 모델은 카이 값을 이용해서 어느 모형이 더 나은지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돼요. 두 모형의 카이스퀘어 차이는 카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카이 값의 차이와 자유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카이스퀘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이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은 보다 복잡한 모형이 선택이 되고 0.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면은 간명한 모형이 선택이 돼요. 카이 이후 검증은 구글에서 카이스퀘어 검증 엑셀 이렇게 치면은 친절한 한글로 치지 말고 카이스퀘어 칼큘레이션 엑셀 시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두 가지 모형에서 산출된 카이스퀘어 값과 각각 모형의 자유도를 입력을 하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검증을 해주는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그 시트를 다운받아가지고 두 개의 모형을 검증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복잡한 모형하고 간명한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유의한 차이가 나면은 복잡한 모형이 선택이 되고 유의하지 않으면은 간명한 모형이 선택이 돼요. 복잡한 모형이랑 간명한 모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면은 간명한 모형이 자유도가 큰 모형이고 복잡한 모형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이에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지금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두 개의 비위계적 모형들을 비교할 때는 RMSE 또는 Information Criterion, 다른 어떤 RMS의 CFI, TLI가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느냐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형을 비교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형을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 모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1번 모형이랑 2번 모형이랑 이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네스티드 된 모형이 아니죠. 이랬을 때 이 모형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얘는 RMSEA가 RMSEA는 0.08, CFI는 0.913, 얘는 TLI는 0.925, 그 다음에 SRMR은 0.0
6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요 두 번째 거는 RMSE가 0.0070이고 그 다음에 CFI가 0.951이고 TLI가 0.962, 그 다음에 SRMR이 0.050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1번이랑 2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2번이 훨씬 더 저값도가 얘가 더 낮죠. RMSE는 낮아야 되고 CFI, TLI는 높아야 되고 SRMR은 더 낮아야 되는데 얘네 2번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훨씬 더 양호하게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번 모형이 훨씬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1번 모형도 적합도는 좋아요. 좋지만 2번 모형이 훨씬 적합도가 좋기 때문에 2번 모형을 선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의적 요인 분석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요건 이제 감명성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쨌든 자유모수의 수보다 관측 정보의 수가 더 많은 모형, 자유도가 1보다 큰 모형은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형 여러 가지 답안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형의 자료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모형 감명성을 고려한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를 하는데, 합치도,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데, 감명한 모형이 자유도가 큰 모형이고 복잡한 모형이 자유도가 작은 모형이에요. 아, 요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감명한 모형,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데서 B라고 갈 때, 자, A라고 해서 B라고 갈때 이런 백지가 있어요. 목적지 A에서 목적지 B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예요? 굉장히 많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만큼 무한대라기보다는 뭐 여러 길로 갈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집에서 뭐 어디 학교를 간다고 할 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뭐 도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시내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땐 자유도가 굉장히 크죠. 내가 어디로 갈지가 확실히 결정이 돼요. 근데 어떤 선을 하나 딱 그어버려요. 이 루트를 통해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선이 하나 더 그어지면서 모형이 좀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명하면서 자유도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고, 선이 하나 두 개씩 그어지면서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루트를 통해서 가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제한이 되면서 자유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카이값의 차이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카이값의 차이가 위기적 모형이 있을 때 선이 많은 거는 복잡한 모형이면서 자유도가 작은 거예요. 선이 적은 거는 간명한 모형이면서 자유도가 높은 거예요. 어디든지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방식 모형에서 이 화살표 하나 있죠. 이 화살표 하나는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론적 배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선을 하나 더 그어버리면은 이론적 배경 조건이나 제약을 하나 더, 제약 모수는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클리어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이 없는 경우가 일하기가 편해요? 아니면은 조건이 많은 경우가 일하기. 물론 이제 조건이 많은 경우는 이제 그걸 맞추면 되니까, 뭐 그게 더 편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그 과제의 경우에는 어떤 측정하는 기준도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도 맞춰야 되고 저 기준도 맞춰야 되고 모형에서 선이 하나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하나하나가 다 기준이니까 이 기준도 맞추고 저 기준도 맞추고 하니까 점점 빡세지면서 내 자유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쓰는 거는 자유도가 꽤 높아요. 그쵸?
누구만 조심하면 돼요? 지도 교수님만 조심하면 돼요. 지도 교수님만 조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할 때 어디서 펀드를 받아 과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이제 돈을 주는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요구를 계속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내 자유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내 논문은 그냥 쓰면 돼. 교수님이랑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 논의도 하고 막 어떤 그 논지라든지 이런 것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가지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 되는데, 프로젝트는 뭐 해 가면은 근데 저희 그 부서에서 회의를 해봤는데 이쪽 방향으로 진행시키면 안 될까? 기껏 해갔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짜증 나죠. 근데 돈을 받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감명성의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구조방식 모형에선 간명한 모형일수록 좋다. 음, 자유도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제 쭉 다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어쨌든 구조방식 모형부터 이제 쭉 요약을 해볼게요. 구조방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모형이 합쳐진 거고, 확인적 요인 분석은 모형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을 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을 때는 모형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하는 근거가 항상 이론적 배경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중 메시지 같은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모형을 수정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라요. 이 수정한 모형에만 해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으면은 교차 타당화를 실시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항상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잠깐 까먹은 게 있는데, 자,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까지 수정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무조건 다 선을 이렇게 다 그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 그냥 이거 한 변수로 만들지 뭐하러 계속 수정을 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논문 제목이 잘 기억에 외국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쨌든 결론은 모형을 수정하지 말라요. 모형을 수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2번까지 수정하는 거는 어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어떤 결과에 어떤 결과 왜곡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발견해서 유레카를 외치고 너무 즐거웠고, 그 논문을 너무 즐거워도 유레카를 외쳤다가 마지막까지 봤는데 결국에는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이제 뭐야 결국 하지 말라는 거잖아 라고 이제 접어둬서 논문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2번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그러니까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본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수정은 하지 말라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요인 구조를 비교를 할 때는, 네스티드 모델, 내재 위계적 모델일 때는 카이 검증을 하고, 카이로 이제 비교를 하고, 2개 비위계적 모형일 때는 RMS나 다른 어떤 그 적합도 지수들을 활용해서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방정식 모형 논문을 볼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 이 수치가 뭐지? 라고 이제 질문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방식 모형이라 그래갖고 뭐 별거 없어요.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은 이 모형의 적합도, 확인적 요인 분석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변수들 간의 경로 모형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SPSS를 사용한 것이든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한 것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수들이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은 더 이상 구조방식 모형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겠죠. 별거 없어요. 나오는 결과들도 프로세스로 한 거랑
에이모스나 아니면 M 플러스 한 거랑 뭐 거의 비슷해요. 다 또 뭐 조금씩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거는 어쨌든 구조방식 모형은 오차를 고려한 그 분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정확한 결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정확한 결과입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 자부심 정도는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자부심과 노력, 물론 이제 구조방식 모형을 써야지만 할 수 있는 분석들도 존재하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뭐 하면은 그거는 따로 워크샵을 듣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함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정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수박의 겉을 핥으려다 만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구조방식 모형에서. 다른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추천드릴 만한 게 이제 홍세 교수님 랩에서 진행하는 거 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그 김수영 교수님이 방학 때마다 M 플러스를 활용한 구조방식 모형 워크샵을 실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고 하면은, 김소영 교수님 그 워크샵을, 들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개런티 합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공부는 본인이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은, 저야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적 공포를 이제 낮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샬로우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워크샵을 들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구조방식 모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까지 끝났어요. 경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실습할 때 이게 경로 분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야기를 할 거고, 에이모스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라이센스 비용, 그 에이모스 라이센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할지 안 할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그 다른 어떤 분석을 제가 이제 잘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M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 M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뮤텐이 이제 개발한 그 구조방식 모형을 잘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M 플러스로 돌리든 에이모스로 돌리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 R로 돌리냐, SPS로 돌리냐, 이 차이, 그런 차이죠. 대신에 이제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쉽게 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손가락이 번거로워요. 막 클릭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야 되고 하는데, M 플러스는 어쨌든 텍스트 기반 에디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데, M 플러스의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매개 모형이나 좀 복잡한 경로 모형이나 아니면은 잠재 성장 모형까지, 아니면 판별 분석, LCA 이런 거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간단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코딩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코딩 그거 있잖아요. 그게 뮤텐 홈페이지에 가면은 기본적인 템플릿이 아마 다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 수가 있긴 하지만, 한시적 한시적 버전으로 이제 1년, 2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이렇게 내면은 1년인가 2년인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PSS랑 같이, 어쨌든 라이센스 키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쵸? 물론 M 플러스도 구매를 해야 돼요.
구매를 해야 되긴 하지만 아마 그 홈페이지에서 있는 트라이얼 버전으로도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에서 하는 기본적인 그 매개나 경로 조금 그러니까 약간의 경로 분석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매가 학생 버전이 한 300불 정도 되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사달라 그러세요. 얼마 안 하니까 교수님은 얼마 안 하니까 그거 하나 갖다 그냥 랩에서 계속 쓰면 되니까 랩에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점은 그건 M 플러스 가서 얘기해요. 먼저 쓰면 되니까 교수님한테 쫄라서 사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는 랩이면은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 구매 비용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할 때 그걸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냥 제 돈 주고 샀어요. 제 돈 주고 샀고 그때 학생일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또 한 번 샀구나. 한 번 더 샀어요. 한 번 더 사가지고 지금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샀는데 이게 뭐 옛날 버전 쓴다고 해가지고 뭐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M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거고 너무 긴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제 학위를 걸고 개런티 합니다. 이게 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은 제 생각에 하루에 한 5시간만 빡세게 잡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분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M 플러스 뮤텐 M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M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 검색을 해갖고 뮤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고 학생 버전이나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것들을 좀 검색해보고 그거를 한번 다운을 받아보고 설치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력 의무수까지 마치고 이제 파트 1은 끝난 거예요. 구조방식 모형 파트 1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파트 2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